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민규량 연구위원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천연구원 민규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듣는 청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미래차가 뭔지를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타는 차는 미래차가 아니냐?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차는 뭐냐? 그게 미래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섞여 있다고 얘기하냐? 테슬라가 미래차의 가장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래차의 특징은 전동화, 커넥티드, 자율주행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전동화는 뭐냐?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동차, 전기차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수소차도 사실은 미래차의 전동화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뒤쪽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에 구성하고 있는 부품 자체가 다릅니다. 전동차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솔린, 내연기관차라고 부르는 것들과 전기차라고 부르는 것들은 안에 부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 부품 자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고 전동화로 가져가는 것을 미래차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미래차 방향이라고 첫 번째 특징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요,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크루즈 단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개입을 하는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차선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까지 정도가 지금 정도의 자율주행이잖아요. 그게 이제 3단계 자율주행이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속일 때는 자율주행이 4단계 자율주행입니다.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냥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구경을 하고 있으면 돼요.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타면 실제로 가능합니다.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돼요. 우리나라는 3단계 자율주행까지만 되고 있어요. 네, 4단계 자율주행을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죠.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왜 미래차로 가는 거고 이게 부품 기업이 중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율주행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드웨어만 필요할까요? 소프트웨어만 필요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일단 레이저로 스캔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우리가 라이브 센서라고 합니다. 주변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야 되겠죠. 이런 센서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방, 전후방 이런 곳에 카메라를 엄청 많이 다닙니다. 레이더 센서도 많이 달리고요. GPS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그리고 주고받는 네트워크랑 관련된 체계들이 자동차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안에 싹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자율주행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향하는 게 커넥티드입니다. 커넥티드. 뭐가 연결됐다는 걸까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커넥티드가 뭘까요? 자동차 있으신 분들 핸드폰으로 차 시동 걸어보신 적 있죠? 에어컨 켰다 껐다 해보신 적 있죠?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커넥티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나간 게 뭘까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 BMW라던가 현대차 사면 차가 고장나면 혹은 차에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 누가 내 차를 받았다거나 이상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옵니다. 차 고장났어요. 지금 차 이상 있어요. 이렇게 알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나아간 형태의 커넥티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커넥티드라고 하면 스마트폰 중심의 커넥티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커넥티드는 뭘까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홈 IoT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 알아서 시동이 걸려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차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드 세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질 때 우리는 미래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커지는 거냐? 어떻게 커진 거냐?
앞으로 정말로 이게 미래차로 가는 거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2020 보시면 2020년, 2021년까지는 실제로 판매 데이터고요. 22년 이후는 예측 데이터입니다. 요거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팔릴 거라는 BCG 분석 데이터를 좀 가져온 건데요. 초록색을 막된 진한 거 보이시나요? 저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기차의 비중인데요. 앞으로 45%까지 갈 거라고 합니다. 여기 2023년까지는요. 누가 전기차를 타느냐? 그리고 지금 초록 색깔 비중은 다 그냥 통칭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전기차, 뭐 이게 다 포함해서 전기차인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한 2024년 5년까지는 주로는 얼리 어답터, 나 좀 먼저 이런 거 잘 탄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뭐냐면 가솔린 비용의 증가, 전기차의 비용의 감소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은 전기차가 좀 비싸죠. 근데 이걸 만드는 비용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요 비용의 주도의 전동화가 이루어지는 게 2030년까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에 대한 세금을 계속 더 올리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소요 비용이 이제 앞으로 역전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야 조금 비용이 절감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갈아타는 단계가 되면 2030년까지는 시장이 가솔린 차는 11%밖에 안 될 거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는 좀 발전할 거다라는 좀 전망이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커넥티드카. 커넥티드카는 요거는 보시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25.6%입니다. 이 어떤 산업에서 25.2%가 연평균 성장한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 국가 성장률 몇 퍼센트죠, 저희? 2% 얘기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들은 2% 정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25%면은 몇 배를 성장하는 거죠? 13배 정도 성장하는 거죠. 웬만한 산업들에.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라는 거는 그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입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커넥티드 카랑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산업들을 여러분들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국내는 어떠냐? 국내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전 세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27.7%. 그래서 커넥티드카의 시장 규모와 성장률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미래차로서 커넥티드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죠. 앞으로 차를 사는데 커넥티드가 안 되는 차를 산다? 조금 상상하기 어렵죠. 특히 핸드폰으로 차 시동이 안 걸린다? 핸드폰으로 스마트카 키가 안 된다? 지금 단계에서 차를 사는데 그런 거 안 되는 차 사러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안 사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로 가는 거다. 자율주행차는 더합니다. 여기 CAGR 보시면 완전 자율주행차 글로벌 84.2% 보이세요? 연평균 성장률. 규모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84.3%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예측한 건데요. 규모적으로 자율주행은 약간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다고 점점 더 알려지고 있죠.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들끼리 신호를 계속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자동차가 사고가 오히려 덜 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사람과 이게 관계가 됐을 때 사고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라던가 미국에서는 실험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한 자율주행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지만 중국이나 미국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시장이 커질 거다
라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아, 미래차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미래차 저런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바뀌죠. 뭐가 바뀔까요? 차 안에 들어가는 게 바뀝니다. 옛날에 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서 빨간 색깔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죠. 이게 뭔지 잘 모르셔도 돼요. 대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빨간색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동력원으로 흡기장치, 연료펌프, 오일펌프, 동력 발생으로 엔진, 시동장치, 냉각장치, 점화장치, 연료 분사장치, 윤활장치 이런 거 썼었는데요. 이런 거 써서 배기장치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이거 써니까 탄소 저감장치 썼어야 됐는데 다 필요 없어진 겁니다. 전동차 반대로 가면. 이거 만들던 회사들 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시장 규모 보셨죠? 11%까지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거 만들던 회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없어지면 뭐가 커질까요? 이거 대신 뭐 쓰는 거죠? 배터리, OBC, 모터, 인버터, 전장부품, 여러 관리 시스템. 이 파란색깔 부품 쓰는 겁니다. 자, 없어지는 게 맞습니까? 새로 생기는 게 맞습니까? 네, 없어지는 게 훨씬 많죠. 자, 산업 부품군으로 보면 부품군의 개수는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필요해지는 기업 개수만 보면 훨씬 줄어들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업을 쓰고 이렇게 많은 부품군을 쓸 때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정도 부품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기업 몇 개만 이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자, 더 문제는 뭐죠? 배터리 같은 거 안전이나 열 처리 같은 거랑 관련돼 있죠.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크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시설을 구축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동력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 밴더, 3차 밴더에서도 많이들 생산하고 관여하고 개발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1차 밴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이제 산업이 생태계가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에서 1차, 2차, 3차, 4차 밴더까지 내려오던 게 이제는 1차, 2차 밴더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간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죠. 가치 사슬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자, 저희가 봅시다. 원래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여기 아시는 자동차에서 여기에 다 있습니다. OEM, 현대, 기아, 토요타, 혼다, 테슬라, 아우디, BMW 이런 회사들 이 OEM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면 이 OEM 회사 밑에 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쭉 있고 아까 전에 그 동력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부품 회사들이 쭉 있고 그 회사들에 다시 작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쭉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가치 사슬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했어요. 지금은 어떻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티드카 만들어야 되죠. 또 자율주행차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럼 만들려면 뭐 만들어야 됩니까?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컴퓨터에 뭐 있죠? 칩셋 들어가죠. CPU, 네트워크 칩 이런 거. 자, 그러려고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모바일 핸드폰에 뭐 들어가죠? 퀄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나요? 퀄컴 CPU 들어가는 거? 혹은 인텔 CPU도 되게 유명하죠. 중국에서는 인텔 CPU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CPU 업체들 그리고 네트워크 칩셋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공급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자동차 만드는데 칩셋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래차 단계에서는 칩셋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칩셋이 들어가면 뭐가 따라오죠? 모듈이 들어오죠. 배터리 모듈이라던가 그 다음에 통신 모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듈 회사들도 옛날에는 자동차 산업이랑 관련 없던 회사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뭐가 들어오죠? 우리가 인터페이스 같은 거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핸드폰 인터페이스 만드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인터페이스를 다 만들잖아요. 그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랑 관련된 회사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다 여기 그런 회사들이고요. 그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든 데이터들 다 어디로 전송합니까? 클라우드 회사로 전송합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큰 플레이어가 누구죠? 아마존이죠. 그래서 AWS가 여기 들어오고 구글 드라이버가 나도 자동차 산업 해보겠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구글이 자동차를 해요. 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클라우드가 필요해지니까. 네트워크는 당연히 들어옵니다. 자, 핸드폰으로 우리가 그 T맨 내비 볼 때 SKT, KT 이런 통신망 쓰잖아요. 자동차에서 네트워크 보내려고 하면은 뭘 써야 되죠? 국내에서는 당연히 3개사의 통신망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커넥티드가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이 OEM 회사가 자동차 만들어서 껍데기에다가 부품만 집어넣고 만들어서 공급하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 사슬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리고 이 가치 사슬이 어떻습니까? 국제적이죠. 그냥 국내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부품 기업들 몇 개 넣어서 뚝딱뚝딱 만들던 게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만들려고 하면은 국내에 있는 업체로 안 되겠구나. 세계적인 업체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공급망이 굉장히 퍼져나간다. 어떻죠? 기업 입장에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아니지만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 부품 업체만 관리하면 됐던 게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런 칩셋 업체, 모듈 업체,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공급망이 복잡해졌죠. 관리도 훨씬 복잡해지고. 그래서 생태계가 옛날에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제조업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산업 분류를 하려고 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업 분류 코드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 산업을 연구를 한 게 벌써 한 4, 5년 정도 됐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저희가 30 코드라고 했거든요. 그 산업 분류 코드에 30 코드라고 해서 자동차 코드가 있어요. 그냥 그거 하나 쓰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모듈 업체인데요. 저희는 통신 업체인데요. 통신 장비 업체인데 저희 자동차 산업에 납품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 30 코드를 쓰질 않아요. 뭘 쓰냐면 IT 통신 업체 코드를 써요. 여기는 산업 분류 코드를 썼을 때 저희는 첨단 기술이나 서비스 산업이라고 분류해왔던 애들이 이제는 자동차 산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단순하게 자동차 산업에 제조업 코드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간 겁니다. 라벨만 붙여서 완성차 조립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고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자동차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제 스토리를 좀 들어보면 그랬대요. 소프트웨어가 먼저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 아이디어도 있으니 이걸 가지고 그냥 자동차 하드웨어에 입히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완전 거꾸로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대의 마인드로 생각해보면 완전 거꾸로인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맞는 거죠. 결국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인천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전략산업으로 지정할 만큼 자동차를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뒤에 좀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 전체 종사자 중에서 한 10% 정도는 자동차로 먹고 삽니다. 부품산업업체, 군에 있는 사람들, GM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10%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10%는 다 자동차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완성차 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1차 협력사도 10%가 잘 안 됩니다. 거의 2차나 3차 협력사에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작은 기업에 운영을 하고 있거나 작은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략산업이라고 하지만 이 기업들의 수준이라던가 연구를 하고 있는 능력 같은 거를 보면 부설 연구소를 수행하고 갖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데가 14.8%밖에 없어요. 부설 연구소가 없으면 전담 부서라도 있냐? 그 7.4%밖에 없습니다. 수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3%예요. 저희 인천시에서 분명 전략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업들도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래차 얘기했죠. 아까 미래차 가면 우리 그렇게 많은 산업군이 사라질 수 있고 또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미래차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어떤 걸 이제 미래차 전환이라고 했죠. 미래차 전환이라고 하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는 이 시동장치나 냉각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없어질 거잖아요. 이 빨간색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장 부품이라던가 이런 모터 인버터랑 관련된 걸로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걸 미래차로 부품 산업이 전환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실제로 그거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준비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기업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가 12.5%입니다. 계획이라도 하고 있습니다가 13.7%입니다. 준비 전혀 안 하는 기업이 70.6%입니다. 이게 2022년도니까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70%가 미래차에 대해서 전환, 시급 인식은 하고 있으나 준비는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몰라서 안 할까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가 제일 높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품이 개발하려는 부품이랑 도저히 어디가 호환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일단 그겁니다. 근데 지금 엔진이랑 관련된 부품 만들고 있는데 이거 완전 다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인데 앞으로 가야 될 거는 전자 부품이래요. 근데 그건 전자기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뭐 기계랑 전자를 완전히 구분 못 하실 수 있겠지만은 철강과 관련된 걸 만드는 거랑 전자랑 관련된 걸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호환을 시켜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두 번째로 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이거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어디에 납품해야 될지 판로를 확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응답률이 높은 겁니다. 수요적 판로 확보가 안 됩니다. 기존 부품과 호환성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력은 뭐죠? 기계 부품 전공자입니다. 이 부품 전공자들한테 전자 부품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개발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호환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금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연구개발 설비와 자금 문제, 기존 부품과의 호환성 부족, 수요적 확보 이 세 개가 굉장히 크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정책은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기존 부품과 호환성도 맞춰줘야 되고 수요처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인천시를 마치 정부가 알았던 마냥 2024년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특별법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미래자동차 부품으로 산업이 전환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법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특별법의 골자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미래자동차 산업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할 때 부품 산업은 뭐였냐면 하드웨어만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별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법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범위로 친환경 기술,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 자동차용 UX, 초고속 충전 같은 기술 범위를 법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포함시킨다라는 게 이 법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뭐가 들어오죠? 굉장히 정확해요. 이거는 미래차의 핵심 기술이 뭐라는 걸 알았습니까? R&D라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기술 투자라는 걸 안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핵심 기술 표준화 인증 지원하겠다.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 양성과 국제 협력하겠다. 이 두 번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화라는 게 왜 중요하죠? 부품 기업 입장에서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죠? 가이드가 없다고 그랬죠. 뭘 만들어야 될지. 그 가이드를 이 표준화 인증 지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인증 요건에 맞춰서 내가 뭘 만들면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저 인증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전환에 대해서는 미래차 부품 전문 기업을 지정을 해주고 지원 기구도 설치하고 사업 제품 및 전환 제도 특례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도 테스트 베드를 설치하고 부품 특화단지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라에 지금 커넥티드카 인증지원센터 만들고 있는 거 혹시 소식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든다는 이 인프라 확충 약속이 지금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필드에서. 그래서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구조에 중소와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R&D를 하면 우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기업들은 연구소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이 중견기업의 연구소에는 들어가서 좀 공동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뭐죠? 우리가 당장에 인력이 없어요. 근데 중소기업이랑 협력해서 너희 인력을 우리랑 같이 조인해가지고 하자. MOU 같은 거 맺어서 하자. 라고 하면 당장 내가 사람 고용 안 해도 연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돈 예산 받아서 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수요 공급 기업과 협력 모델을 발굴하며 지원하겠다. 부품 실증 시설 개방 활용하겠다. R&D 협력 모델을 지원하겠다. 특화 단지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24년도에 실제로 반영을 했어요. 예산을. 엄청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3,924억 원을 했고요. 제가 지금 아직 저희 정부 바뀐 이후에 9월달에 예산안이 새로 나온 건 다 뜯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예산안에도 이런 미래차 양성 사업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123대 국정과제에는 내용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 자체는 그대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인천시에서는 미래차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중점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했어요. 근데 방향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산업 특화 육성이라고 해서 인증평가센터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2022년도에 발표됐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죠, 정부에.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선도라고 해서 R&D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기업 미래차 기술 촉진과 관련해서 5개의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는데 TP를 통해서 실제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 성장 지원도 하고 있고요.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 체계 구축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벌써 2022년도에 이런 거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사실 전국적으로 빠른 겁니다. 목표도 야심찹니다. 2022년도 종합계획에서 이미 26년도에 지원 건수를 712개 기업이나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환 지원도 100년 2건이나 하겠다고 증가율 1500%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2026년이 가까워졌죠.
25년도 현 시점에도 봤을 때 이거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봤는데요. 제가 이제 2020, 작년도 예산까지 집행이 됐으니까 작년 예산 집행된 것까지 봤어요. 줄었더라고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예산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 38% 삭감됐고요. R&D 지원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 완전 거의 R&D 예산 다 삭감됐어요. 왜 이랬냐고 물었더니 진짜로 예산실에서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부자료입니다. 인천시 내부자료예요. 자, 방향성은 진짜 맞아요. 보면요, 미래차 부품 기술 개발 지원하고 있고요. 미래차 부품 기술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이 TP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환 전문 기술 교육도 하고 있고, 구조 부품 해석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 구축 해석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지원도 하고 있고, 플랫폼 구축도 하고 있는데, 건수가 문제입니다. 건수. 기술 개발 지원 3개사 있어요. 3개사. 작년에. 미래차 부품 기술 지원 컨설팅 3개사 있어요. 기술 교육 2개 과정 있고요. 부품 해석 시뮬레이션 2건 있고요. 부품 지원, 이거 시험 지원 8건 있고요. 요거는 계획은 있었는데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TP에 내려줄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TP에서는 사실 돈 받아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 세우고 예산이 되는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감이 될까요? 저희 인천시에 있는 기업이 몇백 개인데, 그죠? 지금 체감되기에는 2개, 3개 너무 작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인천시를 어떻게 진단한다? 방향은 맞게 가고 있고, 너무너무 진단도 잘했고, 설정도 잘했는데 예산을 태우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의 인적 자원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자동차 산업에 있는, 요거 진짜 가장 톱소한 단위에서의 자동차 산업 인적 자원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전국을 100%로 봤을 때 인천시에 3.3%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충남이 제일 많아요. 14.6%. 경기에 제일 많아요. 23.3%. 그리고 충남이 많아요. 14.6%. 근데 대전도 많죠. 16.3%니까. 인천도 3.3%면 적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을 좀 전자, 철강, 소프트웨어, IT 비즈니스 이렇게 5개로 좀 나눠서 보면 그래도 인천이 비율적으로 6% 정도의 인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럼 뭐가 약하냐? 소프트웨어가 진짜 약합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은 0.7%밖에 없어요. 인천에 소프트웨어 있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소프트웨어 회사 생각난 거 있으세요? 저 청라에 로봇랜드에 소프트웨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현황을 살펴봤더니 기억이 70개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0개 조금 어쨌든 그 전후로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들이. 그게 다입니다. 캐치하는 거는. 그리고 송도에 몇 개 있어요. 송도에 몇 개 있어요. 그 인천시가 지금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잡힌 인력이 굉장히 작고요. IT 비즈니스 인력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자동차를 하드웨어로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전자 철강. 근데 소프트웨어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인력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은 얼마나 풀이 좋은가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파란색이 전국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주황색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력의 비율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에는 저희가 대졸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왜? GM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GM의 입결이 그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졸차 비율이 좀 높습니다.
문제는 뭐죠? 자율주행이나 인포테인먼트처럼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굉장히 개발 위주의 그런 산업, 그런 연구 인력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대졸 이상의 비율이 굉장히 적고 고졸 비율이 많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개발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다기보다 자율주행 관련된 OEM이나 ODM을 잡아서 조금 이렇게 부품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인천에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포테인먼트도 저희가 대졸자 비율이 전국보다는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약하다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전공 비율인데 전공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학기가 이제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산업군을 제가 조금 오래된 연구긴 합니다. 2019년 데이터를 썼고 2022년도에 연구했습니다. 이게 전국 사업체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는 한 2, 3년 정도 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연구한 거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때 이제 범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천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자동차 산업군이랑 좀 다릅니다. 전통 자동차 산업군은 뭐죠? 아까 얘기한 30 코드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고 그냥 딱 명명돼 있는 아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한 600명밖에 안 됩니다. 600개죠? 600개밖에 안 됩니다, 기업. 그리고 범자동차로 하면은 5,000개 정도 됩니다. 범자동차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소프트웨어, IT, 칩셋 그런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다 합치면 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기업들이 있다. 2,000에 5,000개 정도 기업이 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진짜 얼마나 영향받을 건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인천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부품들이 있었죠. 아까 파란 색깔 부품들, 배터리, 공조, 경량화 이런 부품들. 얘는 성장하는 애들이니까 파란 색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다음에 타이어, 내장재, 플라스틱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그 전에도 들어가고 후에도 들어가니까는 중립적인 영향이라고 명명했고요. 그리고 엔진 관련된 거는 사업 영향이 축소되는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요 범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 5,316개를 다 뜯어본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긍정적인 영향이 몇 퍼센트냐? 중립적 영향이 몇 퍼센트냐? 부정적 영향이 몇 퍼센트냐? 다 뜯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썼던 코드인데 너무 연구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다행인 건 중립적인 부분이 그래도 좀 많습니다. 67% 정도, 65% 정도, 2019년 기준 65% 정도가 중립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슬픈 건 부정적인 부분도 26%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많죠. 그 5,000개에서 26%가 부정적인 부분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 기업들 160개 기업은 앞으로 사라질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타임라인으로 만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좀 그 기업들이 169개, 160개, 162개, 160개 이런 식으로 부정적 부품 기업은 좀 줄어듭니다. 중립적 부품 기업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긍정적 부품은 그나마 조금 늘어납니다. 여기 47개에서 55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조금만 좀 보이긴 한다. 여기서도 7.2%에서 8.9%로 좀 늘어나잖아요. 파란 색깔은. 그래서 그런 건 좀 보이긴 하더라라는 거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종사는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제가 봤어요. 기업만 보면 몇 명이나 그럼 잘릴 건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몇 명이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지를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봤더니 한 3,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업도 문제인데 27% 정도, 이 산업군에 있는 사람의 27% 정도는 일자리를 잃게 될 거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행인 건 뭐죠? 이 긍정적 부분에 있는 19%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두 번 들어갔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살펴보면은 전국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긍정적 부품군의 비중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는 8.9% 수준으로 전국 5.9%보다 높은데 범자동차로 보면 전국이 37%인데 인천 3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까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랑 관련된 긍정적 부품군 비중이 좀 낮죠. 전국보다 한 5%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입장에서는 긍정적 부품군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 중립부품군이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립부품군에서도 단위 부품이 좀 저희가 비중이 크거든요. 여기 전국에서는 소재 가공이 큰데 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인천시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전기차 전환에 따라서 미래차 전환에 따라서 위기에 봉착한 기업은 아무리 좋게 봐도 16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넓게는 45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많죠. 종사자도 3,300명에서 넓게는 6,700명까지 추산되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부정적 부품과 관련 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타격이 타 시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이 연구에서 저희가 밝힌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립적 부품의 경우에는 단위 부품의 비중이 크고 전국은 그런 데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 관련 기업 수요가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여가지고 중립 부품군에서도 단위 부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제가 좀 작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 부품군의 경우에는 타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생존할 수 있는 지원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인천시에 실제로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전문가 설문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높다, 매우 높다가 딱 높게 올라오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미래차에 미친 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제가 이 매우 낮음이나 낮음으로 응답하신 전문가들한테는 따로 이걸 받았어요. 왜 낮을 것 같은지 그랬더니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아서 그래도 내연 기관차랑 공존하지 않겠냐. 근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미치긴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포비아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공급 재편 같은 그런 커다란 이슈들이 있어서 미래차 전환 지연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지연이 발생할지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전문가들 사이에 많았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저희가 자동차 산업 업계에 계시는 산업계 전문가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그리고 연구자들 뭐 이런 분들을 되게 골고루 모시고 했던 설문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이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 지원기관 기업을 골고루 저희가 모시고 했던 부분인데 시급히 준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관점에 대해서 좀 로봇과 연계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여행 영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자금 확보라던가 지금 부품 분석에 대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자동차를 다 분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저희 TP에서도 했었는데 전기차가 딱 나오잖아요. 그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거꾸로 다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을 하나하나 전부 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품 기업들이 거꾸로 거기 가서 여기 이런 부품이 있구나. 보고 연구하고 그거를 거꾸로 내가 다시 연구하는 그런 방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기술 공개를 안 해주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 인천에서 또 가지고 있는 큰 숙제, GM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GM형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요처를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건 최근에 많이 그 이슈가 되는 거죠. 해킹. 그렇죠.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해서 좀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 이미 이 단계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었고요. 이제 미래차 조경과 관련해 선도 기업의 연계를 통해서 아이템을 좀 발굴하는 것, 그리고 보안 관련 인력 이슈, 고급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제가 이제 이미 이게 좀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을 좀 잘 해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정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천시가 진단 잘했고 하고 있는 정책들 너무 좋은데 지원받고 있는 기업 수가 3건, 2건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어디에다가 좀 예산을 그래도 좀 많이 태우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업들은 미래차 부품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앞으로 예산을 태운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제일 많이 태우면 좋겠다라고 응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순위는 뭐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완성차와 스타트업 협력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니즈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맞춤형 R&D 바우처를 도입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을 지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거든요. 특허 지원할 사람 이렇게 모집을 해요. 그러면 나는 특허는 있는데 이거를 다른 기업에다가 쉐어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특허 지원은 아닌가? 약간 이렇게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지원은 기술을 디벨롭하는 건데 그거는 지원을 못 받나? 약간 이렇게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R&D 바우처를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조금 도입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내가 필요한 그 맞춤형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특허 지원 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특허 지원 제도 이외에 앞뒤에 있는 인력은 우리 회사에 다 있어. 그랬을 때 나는 정부에 가서 내가 필요한 바우처를 받아서 그 바우처 금액만큼을 내가 원하는 패키지 중에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이 원하는 방식이다. 라는 게 이 맞춤형 바우처 도입에 대한 설명으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황으로는 완성차 중심의 서비스의 밸류 체인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딱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부에서는 수요 공급 협력 모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게 정책의 현황입니다. 기술 요소 통합으로 공급망 사슬 재편이 예상됩니다. 근데 산정부에서는 뭐하고 있죠? 중소 중견기업 공동 R&D 투자를 우려합니다. 또 부품 간소화 및 교체 등으로 인적 자원 변화가 예상되는데 저희는 정비사 교육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젊은 전문가 설문 내용은 어땠죠? 수요자 확보 미비가 어려우니까 미래차 연구 투자도 어렵다. 이게 인천시 기업들이 얘기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완성차와 스타트업 협력 지원 수요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자, 기업은 2, 3차 협력사 비중이 높고 낮은 연구 비율이 문제인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된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은 기존 부품과의 호환성 문제로 개발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는 미래차의 기본 이해와 능률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 방향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자면 수요처와 연계해서 부품 기업 R&D 지원을 하자. 중소 중견기업 협력 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 그리고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을 설계하자라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안은 이런 취지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실제로 나갔던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정책안으로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는 완성차 업체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매칭 펀딩을 하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좀 소개도 해드릴 겸 해서 갖고 왔는데 관내 기업을 좀 발굴을 해서 매칭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좀 그림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례로 현대자동차에 보면 제로원 펀드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제로원 펀드에 보면 제로원 컴퍼니 빌드라고 해서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의 초기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자기네 그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크리에이터 육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실제로 이 제로원을 받은 기업도 있어요. 테라클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냐면 플라스틱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페루프 생산망을 구축하는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예를 들어 인천시에서 진짜 잘하는 기업을 발굴을 해서 매칭을 해주면 펀드를 현대자동차에서 100% 되는 게 아니라 100% 중에 50% 현대차가 되고 인천시에서 50% 되자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자는 거냐면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기왕에 펀딩하는 거 지역에 있는 기업을 펀딩을 하면 MOU도 맺고 인천시랑 그리고 지역에서 발전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에서 어디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납품할 수 있죠? 네,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죠. 1타 3픽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청라에 BMW 가지고 있죠. BMW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펀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같이 좀 조인을 해보자라는 게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책안은 인천시 자동차 부품 지식 생태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자동차 부품업계 아까 전에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요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생태계 파악하는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거 누군가가 펀딩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비를. 연구비 펀딩을 할 주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해야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펀딩을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냐? 주요 플레이어가 누군지 나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다른 연구에서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 부품 지식 생태계를 파악한 예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GM이 가운데 있는지, 누가 가운데 있는지, 소프트웨어에서는 누가 가운데 있는지, 이런 기업 생태계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죠? 뭐가 좋을까요? 연구비 태워서 누가 중심 플레이였지 않냐. 그러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했을 때 따라올 기업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들을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거 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이나 활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연구를 해도 어디에 납품해야 될지,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른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실은 인천대에 조금 있기는 있어요. 인하대에도 비슷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대를 특별히 더 애정해서 이걸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인천대의 산업 매칭 지원을 위해서 인디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특허 이름을 쓰면 그 특허를 누가 개발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 간 협력을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산업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니까.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자동차 기업 A가 인천시에 있는 자동차 기업 B와 협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A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 B가 무슨 기업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걸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라 라는 게 이 세 번째 안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대상별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사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기업에서 보면 그쵸, CEO나 경영진들이 좀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엔지니어나 연구개발 인력들 대상으로는 뭘 교육해줘야 됩니까? 그 개발이랑 관련된 교육을 해줘야 되죠.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계를 만들고 있지만 추후에 PCB 기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이식해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 걸 실제로 현장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만들어보자. 예시로 제가 만든 겁니다. CEO를 대상으로는 미래차의 산업 변화 트렌드나 기업 전환, 정책 활용 방안 이런 것들 좀 워크숍 형태로 하면 좋겠다. TP에서 주로 하면 좋겠다. 엔지니어나 연구 인력 관련해서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 센서 신호 처리 같은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 현재의 기술들에게는 실제로 배터리 시스템 관리라던가 전장 부품 품질 관리 같은 거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이런 미래차와 관련된 요거는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최근에 좀 많이 만들어졌어요. 폴리틱이라던가 이런 곳에 좀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직자들을 관련된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차원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정책 제언이었습니다.